이 몸도 이제는 진실된 사랑을 꿈꿔 싶사옵니다. 피 튀는 관아 마당 매질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왕이 직접 명을 내린 그 여인 어우동. 양반의 딸이었고 왕실의 며느리였던 여인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녀는 사랑했을 뿐이라 했습니다. 허나 조선은 그 사랑을 죄라 불렀지요. 2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 선택한 자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100년 뒤 또 한 여인이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으나 사약을 받아야 했던 장희빈. 사랑은 어찌하여 죄가 되었을까요? 조선의 금단을 건드린 두 여인의 운명,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한양 개동 어씨 가문, 봄 햇살이 사랑채 처마 끝을 스치던 날이었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어우동이 젓가락에 술을 놓고 있었지요. 곱디고 온 손놀림으로 매화 한 송이를 수놓던 그 모습이란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나온 선녀 같았습니다. 긴 속눈썹 아래로 맑은 눈동자가 빛났고 입술은 붉은 연지를 바르지 않아도 앵두처럼 붉었지요. 어씨 집안은 대대로 이어온 양반가였습니다.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았으나 가문의 명예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지요. 우동아, 좋은 소식이 있구나. 어우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왕실에서 혼처가 정해졌다고 신수군 대감의 셋째 아들 신계영 도련님이라고 했습니다. 수트를 잡던 어우동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왕실의 외척, 신씨 가문이라 하면 조선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가였지요. 어우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씨 가문도 대대로 이어온 양반가이니 내 외모며 교양이며 모두 흠잡을 데 없어 신대감께서도 흡족해 하셨다고 했지요.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허나 그 따스함 속에 어우동은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지요. 마치 겨울 연못 위로 내려앉는 첫눈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혼례는 그의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어우동이 가마에 올랐지요. 신랑 신계영은 24, 영특하고 준수한 용모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혼례를 치르는 내내 어우동의 마음은 복잡했지요.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도 첫날 밤이 되어서였습니다. 신계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낯설겠다고, 자신도 떨린다고, 허나 함께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자고 했지요. 신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우동의 가슴이 조금 진정되는 듯 했지요.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허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신계영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없다 하더니 이내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어우동이 다급히 물었지만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는 듯하다고만 했지요. 신계영의 얼굴은 날로 초췌해져 갔습니다. 땀이 움푹 들어가고 손가락엔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요. 어우동은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고 정성껏 시중을 들었지요. 허나 신계영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신계영이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소. 어우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계영이 떨리는 손으로 어우동의 손을 잡았지요. 미안하오.
부인과 함께할 날들이 이리 짧아서. 허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계영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24세 젊은 나이였지요. 혼인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우동은 신계영의 차가워진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허망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닥칠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신대감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던 날 오우동은 흰 상복을 입고 뒤를 따랐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물도 이미 다 말라버린 듯 했지요. 한양의 거리를 지나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 과부를 보라고 혼인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을 잃었다고 필시팔자가 세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지요. 장례를 치른 뒤 오우동은 신씨 가문이 며느리로 남았습니다. 16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조선의 법도로는 3년상을 치른 뒤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허나 신대감은 오우동을 붙잡았지요. 내가 돌아갈 곳은 없느니라. 3년상을 치르고 나면 내 거처를 정해주마. 신대감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오우동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이제 신씨 가문에 묶인 과부였습니다. 자유도 없고 미래도 없는 한 마리 새장 속 새와 같았지요.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오우동은 신씨 가문이 안 채 한 구석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불공을 들이고 낮에는 바느질로 시간을 보냈지요. 말없이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살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오우동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요.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오우동은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16에 시집 와서 석 달 만에 과부가 되어버린 여인. 앞으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오우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 눈물이 베갯니들 적시는 동안 한양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오우동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년상이 끝나갈 무렵 신대감이 오우동을 불렀습니다. 오우동은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향했지요. 신대감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새로운 혼처를 정해주마. 왕실의 혈통 태강수 이동 대군이시다. 오우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종의 증손이라니 신대감의 말대로 더할 나위 없는 혼처였지요. 허나 오우동의 가슴 속엔 두려움이 일렁였습니다. 거부할 수도 원할 수도 없는 혼인이었지요. 그녀는 그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19살 두 번째 혼인이었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동은 30 중반의 중년 남자였지요.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첫날 밤 이동은 오우동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소문대로 미인이로구나 하며 허나 과부였다지 않느냐고 신대감의 며느리였다고 들었다고 말했지요. 오우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동의 말투엔 조롱이 섞여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오우동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평온했지요. 이동은 자주 집을 비웠고 오우동은 홀로 대궐 같은 저택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고 집안일을 돌보았지요. 허나 이동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의심이 그의 눈 속에 가득했지요. 어느 날 이동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오우동이 다가가 옷을 받아들려 했지요. 이동이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물러서시오. 내가 어디를 다녀오느냐? 오우동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방 안에만 있었다고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이동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어우동의 팔을 거칠게 잡았지요. 거짓말 말라고,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어우동이 정말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았다고 애원했지만 이동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우동을 밀쳐냈지요. 어우동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치맛자락이 흩어졌고 비녀가 빠져 머리카락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동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지요. 과부년이 주제도 모르고 감히 자신을 속인다며 분노했습니다. 어우동은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을 흘렸지요.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동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동은 점점 더 어우동을 멀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그녀의 방에 들르지 않았지요. 대신 기생연경을 불러들였습니다. 한양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지요. 이동은 낮이고 밤이고 연경과 함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랑채에서 울려 퍼졌고 술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지요. 어우동은 안채 깊숙한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과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허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어우동은 밤마다 홀로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지요.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이동의 태도는 더욱 냉혹해졌지요. 그는 어우동을 내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정갈이 왔습니다. 성종 대왕께서 이동을 부르셨다는 것이었지요. 어우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궁궐로 향했습니다. 대전 밖에서 왕과 이동의 대화가 들려왔지요. 성종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의 부인을 내치려 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지요. 이동이 대답했습니다. 신첩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밤에 몰래 외출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우동은 문 밖에서 몸을 떨었지요.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몰래 나간 적이 없었지요. 성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동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했지요. 성종이 말했습니다. 경의 눈만으로는 부족하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명이었지요. 허나 이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지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그 여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이 왕명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성종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동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지요. 허나 자신의 뜻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이라 해도 신하의 가정사에 강제로 개입할 수는 없었지요. 결국 성종은 물러섰습니다. 그리하거라 허나 경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우동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왕의 명령조차 무시한 남편,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이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녀는 궁궐을 나와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북적였지만 그녀의 세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지요. 저 여인이 왕실에서 쫓겨난 며느리라고, 필시 행실이 나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이동이 정식으로 어우동을 내쫓았습니다. 짐을 꾸린 어우동이 대문을 나섰지요. 하인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고 고개를 돌리는 이도 있었지요. 왕가의 며느리였는데 저 꼴이라고 과부가 제가했으니 당연한 일 아니겠냐고, 저런 여인이 무슨 복을 바라겠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우동은 그 말들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20살 두 번째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앞에 남은 것은 오직 캄캄한 어둠뿐이었지요.
한양의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지만 어우동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녀를 품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어우동은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도 달빛이 스며들어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눈엔 아무런 빛도 없었습니다.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두 눈이었지요. 어머니가 문 밖에서 애타게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여종 초옥이 몰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우동은 초옥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지요. 초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리 상심 마옵소서. 세상은 길이 하나가 아니옵니다. 초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우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녀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초옥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아직 20살이시니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마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실 수 있다고 했지요. 어우동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 조선의 여인에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도 2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에게 허락된 자유란 있는 것일까요? 허나 그날 밤 어우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살고자 하는 의지였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스며들었지요. 이제는 내 뜻으로 살리라. 어우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초옥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 밤 이후 어우동은 변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울 앞에 섰지요. 초췌했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골라 입었지요. 며칠 뒤 어우동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여인이 누구냐며 어씨 집안의 딸이라던데 2번이나 버림받았다며 과부가 저리 화장을 하고 나다니다니 말이 되느냐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우동은 그 시선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시장 골목을 지나 한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에서 은장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왕실의 은세공 장인이었지요. 30 중반의 사내는 날렵한 손을 가졌고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어우동이 자리에 앉자 은장이 술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세상 이야기, 인생 이야기, 그리고 아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달빛이 주막 창문을 스칠 때쯤 어우동은 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 함께 하고 싶소. 어우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은장은 놀랐지요. 허나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주막 뒷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어우동은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가 정해준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해서 맺어진 인연이었지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지요. 그 뒤로 어우동은 여러 남자를 만났습니다. 하급 관리 홍첨지와는 시를 주고받았지요. 두 사람은 밤마다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홍첨지가 보낸 시엔 달빛 아래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룬다는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우동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썼지요. 달은 차고 기울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은밀했습니다. 허나 어우동은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지요. 어느 날 밤 어우동은 결심했습니다. 홍첨지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새기기로 말입니다. 문신을 새기는 사내를 불렀지요.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바늘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요. 고통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어우동은 입술을 깨물며 견뎠지요.
문신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어우동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바늘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홍첨지의 이름이 한 글자씩 새겨졌지요. 팔뚝 안쪽 아무도 보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허나 어우동 자신은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이었지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은 떨렸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허나 어우동은 멈추지 않았지요. 이제는 잊지 않으리. 어우동이 속삭였습니다. 문신이 완성되자 그녀는 거울을 보았지요. 붉게 부어오른 살갗 위로 검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이름은 누구도 지울 수 없었지요. 그것은 어우동의 선택이었고 어우동의 의지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양반의 딸이 왕실의 며느리였던 여인이 문신을 새겼다는 소문이었지요. 한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런 것이 어찌 여인이냐며 폐륜이라며 조상님들 얼굴에 먹칠을 한다며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어우동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돌을 던지는 이도 있었고 욕을 퍼붓는 이도 있었습니다. 창문이 깨졌고 대문이 흔들렸습니다. 허나 어우동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사람들을 내려다 보았지요. 내 몸에 무엇을 새기든 그것은 내 자유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지요. 조선의 여인이, 그것도 양반가의 규수가 감히 이런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왔고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허나 어우동은 창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우동은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뚝의 문신이 아직 아렸지요. 허나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손가락질한다 해도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나 어우동의 귓가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조선의 여인이 자신의 욕망을 문신으로 새긴 순간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반역이었고 자유를 향한 외침이었지요. 어우동은 그날 조선이 정해놓은 금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허나 어우동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의금부 나졸들이 어우동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새벽녘이었지요.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어우동은 잠에서 깼습니다. 나졸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어우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죄인 어우동, 의금부로 끌고 가라. 어우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포승줄이 그녀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밖으로 끌려 나오자 이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고 침을 뱉는 이도 있었지요.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달려왔지만 나졸들이 막아섰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어우동은 차갑고 어두운 옥에 갇혔습니다. 돌바닥은 축축했고 공기는 썩은 냄새로 가득했지요. 며칠 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어우동 앞에 앉았지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 죄를 아느냐? 어우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없었지요. 도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남자들과 간통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문신까지 새겼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어우동은 침묵했지요.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냐? 도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형리에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형리가 다가왔습니다. 곤장이 어우동의 다리를 내리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고통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우동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대, 20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어우동의 정신이 희미해졌지요. 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겠느냐고,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고 물었지요. 어우동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형리들도 멈칫했습니다. 어우동이 계속 말했습니다. 은장과 사랑을 나눴다고, 홍첨지와 시를 주고받았다고, 그 이름을 몸에 새겼다고 했지요. 그녀의 자백은 담담했습니다. 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어우동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하나하나 적혀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법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고백이었지요. 왕실의 며느리가, 양반가의 규수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것도 부끄러움 없이 인정한다는 것 말입니다. 의금부의 보고가 조정에 올라갔습니다. 대신들이 모여 어우동의 죄를 논했지요. 영의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실의 며느리가 노비와 간통하였다니 이게 나라의 꼴이옵니까? 좌의정도 거들었습니다. 풍속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대로 두면 백성들까지 타락할 것이라고 말했지요. 대신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우동을 엄벌해야 한다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종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지요. 어우동은 2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허나 법은 법이었습니다. 성종은 결국 입을 열었지요.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죽여야 한다. 성종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요. 사형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우동의 제목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간통, 문란, 풍속 문란, 왕실 모독.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남자들의 이름이 드러났지요. 의금부로 다시 끌려온 어우동은 더 가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아내고 싶어 했지요.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지, 몇 번이나 관계를 맺었는지, 사당에서도 정사를 나눴다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어우동은 하나하나 대답했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리들도 놀랐습니다. 이토록 담담하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여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보통의 죄인들은 울며 용서를 빌거나 거짓말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허나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양 전체가 어우동의 이야기로 들끓었지요. 양반들은 분노했고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여부라 불렀고 어떤 이는 미친 여자라 말했습니다. 허나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지요. 조정에서는 처형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참수형이냐, 교수형이냐, 아니면 독약이냐. 대신들은 가장 치욕스러운 방법을 원했지요. 그녀를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장형 100대와 독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어우동은 옥중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허나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우동은 옥 창살 사이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는 세상, 자유가 영모가 되는 세상. 그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조선의 법이, 조선의 풍속이, 조선의 남자들이 정해놓은 금기를 그녀는 모두 깨뜨렸습니다. 그 대가가 죽음이라 해도 어우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혹은 자유를 향해 나아간 여인으로 말입니다. 처형일이 정해진 밤, 어우동은 옥중에서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16살 처음 혼례를 올리던 날이 눈앞에 그려졌지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던 그 순간 그녀는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신계영의 온화한 눈빛이 떠올랐지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을 잡았던 그 첫날 밤 말입니다. 석 달 만에 남편을 잃었을 때 어우동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상여가 나가던 날의 차가운 바람이 아직도 살갗에 와 닿는 듯 했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손가락질, 그리고 신대감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두 번째 혼인 이동과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심에 찬 눈빛, 거친 손길,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던 기생연경과의 웃음소리. 어우동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세상은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지요. 성종이 이동을 불러 꾸짖었던 그날도 기억났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경의 부인을 내치지 말라. 허나 이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왕명조차 거역하며 그녀를 내쫓았지요. 그날 대문을 나서던 어우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인들의 시선,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지요. 친정으로 돌아와 방 안에 틀어박혔던 사흘이 떠올랐습니다. 죽고 싶었지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허나 초옥의 목소리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마님, 세상은 길이 하나가 아니옵니다. 그 말이 어우동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지요.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은장을 만났던 그날 밤, 따뜻한 술과 온화한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사랑이었지요. 홍첨지와 주고받던 시도 떠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룬다던 그의 글씨, 그리고 자신이 답했던 문구들.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문신을 새기던 그날 밤의 고통도 기억났지요. 바늘이 살갗을 파고들고 피가 배어 나오던 순간. 허나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어우동은 옥 창살 너머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이튿날 아침 어우동은 관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지요.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고 침을 뱉는 이도 있었습니다. 포승줄이 그녀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형리가 외쳤지요. 죄인 어우동, 내 죄를 아느냐? 어우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장형 100대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회초리가 번개처럼 내려쳤지요. 1대, 2대, 10대. 피가 튀었고 함성이 일었습니다. 어우동은 신음소리를 참았지요.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50대를 넘기자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100대가 끝나자 어우동은 바닥에 쓰러졌지요. 숨이 가빴고 온몸이 피로 젖어 있었습니다. 형리가 독약을 가져왔습니다. 어우동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지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독약을 마시기 전 어우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왔지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독약을 입에 부었지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우동의 몸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숨이 가늘어졌고 눈빛이 흐려졌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한양은 고요해졌지요. 성종은 어우동을 남편을 배반한 자로 규정했습니다. 허나 그녀는 2번이나 버림받은 자였지요. 법은 진실을 묻지 않았습니다. 풍속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명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우동의 죽음 위로 조선의 법전 경국 대전이 반포되었습니다. 그 속엔 여인의 재혼 금지, 외출 금지, 정절 강요의 조항이 새겨졌지요. 어우동은 죽었으나 그녀의 이름은 유교 질서의 기초 위에 묻혔습니다. 사랑은 금지가 되었고 자유는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혔습니다. 1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조선의 궁궐에 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숙종의 시대였지요. 이름은 장옥정, 역관의 딸로 태어나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남달랐지요. 곱디고운 얼굴에 총명한 두뇌를 지녔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예법도 익혔지요. 비록 양반은 아니었으나 교양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16되던 해 장옥정은 궁녀로 선발되었습니다. 중전의 처소에서 시중을 들게 되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궁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일은 정확했습니다. 다른 궁녀들보다 뛰어났지요. 어느 날 숙종이 중전의 처소를 지나가다 장옥정을 보았습니다. 장옥정은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비추었지요. 숙종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장옥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장옥정이 고개를 들었지요.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요? 숙종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장옥정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옥정이라 하옵니다, 전하. 숙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장옥정은 숙종의 부름을 받았지요. 승은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장옥정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궁녀에서 후궁으로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으로 변했지요. 숙종은 장옥정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총명함에도 매료되었지요. 장옥정은 정치를 이해했고 시를 지을 줄 알았습니다. 숙종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깊이가 있었지요. 다른 후궁들과는 달랐습니다. 중전 민씨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장옥정은 중인 출신이었지요. 천한 신분의 여인이 왕의 총애를 독차지한다는 것,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전은 장옥정을 궁에서 내쫓으려 했지요. 허나 숙종이 막아섰습니다. 중전, 옥정은 내가 아끼는 사람이요. 그를 건드리지 마시오. 숙종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전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왕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궁궐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전파와 장옥정파로 나뉘었지요. 장옥정은 조심스럽게 처신했습니다. 중전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다른 후궁들에게도 예의를 지켰지요. 허나 숙종의 총애는 날로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왕자 윤이었지요. 숙종은 기뻐했습니다. 장옥정을 숙빈으로 올렸지요. 중인 출신이 왕자를 낳고 빈의 지위에 오른 것, 그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들끓었지요. 신분이 낮은 여인이 어찌 빈이 될 수 있느냐며 이는 법도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허나 숙종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옥정은 내 아들을 낳았소.
비누로 봉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어? 숙종의 말에 대신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옥정은 숙빈이 되었지요. 그녀의 권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궁녀들이 그녀에게 절을 하고 상궁들이 그녀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허나 중전 민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옥정을 제거할 방법을 찾았지요. 무녀를 시켜 장옥정이 저주를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중전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것이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의금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옥정의 처소를 뒤졌지요. 허나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옥정은 결백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지요. 누가 감히 옥정을 모함하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조사 결과 중전의 소행임이 드러났습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전 민씨를 폐위한 것이지요.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전이 폐위되고 그 자리는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대신들이 반대했지만 숙종의 뜻은 확고했지요. 그리고 숙종은 장옥정을 중전으로 올렸습니다. 중인 출신의 여인이 궁녀였던 여인이 조선의 왕비가 된 것이었지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고 반대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허나 숙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옥정은 내 아들을 낳았고 내 마음을 얻었어. 그가 중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어? 장옥정은 인현왕후로 책봉되었습니다. 중인 출신에서 조선의 국모가 된 것이지요. 그녀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정전에 섰습니다. 백관들이 절을 올렸지요. 장옥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요?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허나 그 고요함 속엔 긴장이 흐르고 있었지요. 신하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궁녀들의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올라선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입니다. 밤이 되면 장옥정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궁궐을 비추었지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100년 전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여인. 장옥정은 그 여인과 자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올라선 자리였지요. 허나 조선의 궁궐은 사랑이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질투, 음모와 배신이 소용돌이치는 곳이었지요. 장옥정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장옥정이 중전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궁궐을 다스렸지요. 조심스러웠지만 당당했습니다. 허나 대왕 대비 명성황후는 장옥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인 출신이 어찌 감히 왕비가 되느냐며 분개했지요. 어느 날 명성황후가 숙종을 불렀습니다. 대전에는 긴장이 감돌았지요. 명성황후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전하, 장씨를 내쫓으셔야 하옵니다. 저 여인은 간사하고 악독하옵니다. 숙종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왕 대비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지요. 결국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옥정은 중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비누로 강등되었고 궁 밖으로 나가게 되었지요. 장옥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렸지요. 아들 윤의 손을 잡고 궁을 나섰습니다. 숙종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허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옥정은 한양의 작은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궁녀 한 명만이 그녀를 따랐지요. 화려했던 왕비의 삶은 끝났습니다. 허나 장옥정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조용히 세월을 보냈지요.
밤이면 궁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숙종을 생각했지요. 숙종도 장옥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그리워했지요. 새로 중전이 된 인현왕후는 착하고 어진 여인이었습니다. 허나 숙종의 마음은 여전히 장옥정에게 있었지요. 대신들이 아무리 말려도 숙종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현왕후는 병을 얻었지요. 어느 날 인현왕후가 숙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장씨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시옵소서. 숙종은 놀랐습니다. 인현왕후가 미소를 지었지요. 전하께서 그리워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자신은 괜찮으니 장씨를 불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웠지요. 장옥정은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귀환이었지요. 숙종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숙종이 장옥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장옥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5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깊어진 것이었지요. 숙종은 슬퍼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착한 여인이었지요. 장옥정도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을 인현왕후를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지요. 중전의 자리가 다시 비었습니다. 대신들은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자고 했지요. 허나 숙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장옥정만을 원했습니다. 대신들이 반대했지만 숙종의 뜻은 확고했지요. 장씨를 중전으로 삼으라. 숙종의 선언에 조정이 들끓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옥정이 왕비가 되는 것이었지요. 대신들은 상소를 올렸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허나 숙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옥정은 두 번째로 중전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옥정은 또 다른 아들을 낳았습니다. 숙종은 기뻐했지요. 그는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후계다. 숙종의 말에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중인의 딸이 낳은 아이를 세자로 삼겠다는 것이었지요.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영의정이 나섰습니다. 전하,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신분이 낮은 여인의 소생을 어찌 세자로. 경들은 입을 다물라. 내 이미 결정하였소. 숙종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대신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요. 장옥정의 아들은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지요. 장옥정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중전이자 세자의 어머니였지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궁궐이 움직였고 대신들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사랑의 절정이었지요. 허나 장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을 알았지요. 밤이면 그녀는 아들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세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대신들의 반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인과 남인으로 나뉘어 싸웠지요. 장옥정을 지지하는 이도 있었고 반대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궁궐 안팎으로 긴장이 감돌았지요. 어느 날 장옥정에게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궁녀들이 그녀를 저주했다는 것이었지요. 의금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옥정의 처소에서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옥정은 당황했지요. 그것은 누군가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숙종이 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중전을 모함하느냐며 소리쳤지요. 허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대신들이 장옥정을 탄핵했습니다.
중전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장옥정은 숙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호소했지요. 숙종은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허나 대신들의 압력은 거셌고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괴로웠지요. 결국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옥정을 폐위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장옥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숙종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옥정, 미안하오. 숙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옥정은 고개를 저었지요. 전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곧 낭떠러지였습니다. 장옥정은 폐위되어 다시 빈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희빈장씨라 불리게 되었지요. 그녀는 궁궐 한쪽의 작은 처소에 갇혀 지냈습니다. 세자였던 아들도 만날 수 없었지요. 궁녀 하나만이 그녀를 시중들었습니다. 화려했던 중전의 삶은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밤이면 장옥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처소를 비추었지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입니다. 허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숙종을 사랑했고 그 사랑은 진실했지요. 다만 조선의 궁궐이, 조선의 법도가 그녀를 용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현왕후가 죽은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장희빈이 신당을 차려 중전을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형에 바늘을 꽂고 주문을 외웠다는 소문이었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대신들이 들끓었습니다. 영의정이 숙종에게 아뢰었지요. 장희빈을 조사해야 한다고, 만약 사실이라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숙종은 난처했습니다. 옥정을 믿고 싶었지요. 허나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숙종은 직접 장희빈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궁녀들이 황급히 절을 올렸지요. 장희빈은 놀라 숙종을 맞이했습니다. 숙종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전하, 무슨 일로? 장희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숙종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병풍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희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숙종이 병풍을 걷었습니다. 그 뒤에 한 초상화가 드러났습니다. 인현왕후의 초상이었지요. 허나 그 얼굴엔 화살이 꿰뚫려 있었습니다. 눈에도 가슴에도 목에도 화살 자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숙종의 손이 떨렸지요. 희빈장씨, 어찌 이리도 패역하냐. 숙종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장희빈은 바닥에 엎드렸지요.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 모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나 숙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눈앞에 있었지요. 내가 인현왕후를 저주했구나. 어진 중전을 그리 해하려 했구나. 숙종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장희빈은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지요. 자신은 결백하다고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허나 숙종은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이 차갑게 보였지요. 의금부가 장희빈을 조사했습니다. 궁녀들이 불려 나와 증언했지요. 누군가는 장희빈이 무당을 불렀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주문 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장희빈에게 불리한 증언만이 쌓여갔지요. 대신들은 장희빈을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인들은 특히 거셌지요. 저런 요부가 궁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세자의 어머니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조정은 장희빈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숙종은 괴로웠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었지요. 두 번이나 중전으로 삼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허나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숙종은 밤새 고민했지요. 다음 날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한 것이었지요. 교형명이 떨어졌습니다. 궁궐은 술렁였습니다. 왕의 여인이 세자의 어머니가 죽게 된 것이었지요. 장희빈은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었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허나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사약을 든 나인이 들어왔습니다. 장희빈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지요. 검은 독약이 잔 안에서 출렁거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살고 싶었지요.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허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하, 장희빈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숙종은 그 자리에 없었지요. 그는 차마 장희빈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대전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을 입에 부었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지요. 궁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희빈의 숨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으로 지난 삶이 스쳐 지나갔지요. 궁녀로 들어왔던 16살의 자신, 처음 숙종을 만났던 그날, 아들을 낳았던 순간, 중전이 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날,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전하, 사랑했사옵니다. 장희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지요. 숨이 끊어졌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던 여인, 세자의 어머니였던 여인. 그녀는 사랑으로 왕비가 되었고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숙종은 대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지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허나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날 밤 숙종은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후궁은 다시는 왕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리라. 이것을 법으로 정하라. 대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종의 명이 법전에 기록되었지요. 후궁은 절대 중전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죽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법이었지요. 조선은 그렇게 사랑을 금하는 나라로 완성되었습니다. 여인의 자유는 더욱 억압되었고 신분의 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우동이 죽은 뒤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선은 변하지 않았지요. 아니, 오히려 더 가혹해졌습니다. 세자였던 아들은 훗날 경종이 되었습니다. 허나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평생 잊지 못했지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병약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그를 평생 괴롭혔지요. 장희빈의 무덤은 궁궐 밖 한적한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초라한 비석 하나만이 그녀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지요. 왕의 여인이었으나 죄인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어우동과 장희빈 두 여인의 이야기는 닮아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여인이 자신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지요. 사랑은 죄가 되었고 자유는 역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여인들은 침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궁궐은 여전히 높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사라져간 여인들의 이야기는 잊혀졌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그들을 기억했지요.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그 대가로 목숨을 잃은 여인들을 말입니다.